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선비정신과 저항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 왕조는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의리로 통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덕치에는 유교의 인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에는 도, 덕, 인, 의, 예의 순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구도는 유교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어에서 제자인 안자의 물음에 공자는 극기복례가 인이고 하루를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상세한 실천 방법을 묻자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지절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절은 적절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마디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보다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이치에서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마디가 존재하는데 예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글, 문과 같은 방식으로 형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본다면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마디가 존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구획이 나누어지며 악기를 만들면 구멍이 나누어진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예와 악, 음악은 동일한 이치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이러한 마디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구획에 있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의 본분을 조화롭게 지켜나가기 위한 약속과 규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란 개개인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어야 하는 가치이자 덕목인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 정신은 이러한 극기복례에 근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섞이지 않는 것이 선비의 절개와 지조이고 이것은 곧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고 행하는 저항 정신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에 구획이 있듯이 대나무 찜기에도 분리된 서로 다른 칸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구획에 있는 것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들은 필요 이상을 취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추구했는데 누군가 극기복례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지나치게 취하면 인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가는 만큼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항 정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아마도 우리의 저항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정신과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왕도 정치가 아닌 패도 정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에게 힘 약한 사람이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번 경제보복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상황을 이해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데아와 이데올로기는 모두 이념으로 번역될 수 있고 개념적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데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는 시공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차원의 숭고함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압도적인 자연이나 건축물 등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숭고함과 초월감을 느끼게 되지만 설사 어떤 사람이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개인적인 시공간의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의 이해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 차원 역시 숭고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국가나 민족과 동일시하여 나라를 위하는 애국과 희생의 마음을 낼 때 그것은 충분히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사람마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좌우 대립의 갈등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뼈저리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양쪽 모두에게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이루기 위한 선비 정신을 근원으로 하는 저항 정신이 깔려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숭고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숭고함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낮은 차원에서 흔히 국뽕이라고 하는 도취감 정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행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정반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비난과 비하, 조롱과 인신공격 등으로 치닫다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1 독립선언서에 담긴 저항정신은 적에 대한 원망이나 적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각성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당시의 일본에 대한 적절한 태도였을 뿐 아니라 지금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태도이며,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지구상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견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예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양심과 진리의 이데아 차원에서 나아간다면 희생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일본이 지금 정의롭게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경제력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위력의 방식을 쓸 때 우리는 국민 전체가 단합하고 단결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선비 정신에 의거할 때 도의이고 예의일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3.1 운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1 운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려 했을 뿐입니다. 선비 정신에서 저항 정신은 우리 민족의 DNA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청렴이라는 부분은 자본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전통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복원해낸다면 우리 민족은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한다면 물질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일본이 지금 국가 간의 분업과 무역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깨어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